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철민은 여느 때처럼 걸어서 빌딩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지 15년째입니다. 군대에서 배운 습관, 하루도 빠짐없는 자기관리였습니다. 8층까지 오르는 동안 그의 숨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계단을 오르다 멈춰 섰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는 모습,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물 묻은 걸레가 계단을 닦는 소리가 텅 빈 계단실에 울렸습니다. 고독하고 고단한 소리였습니다. 빛바랜 모자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그 옆모습. 순간 철민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15년 전 영종도, 그 밤바다에서 철민을 살린 그 천사였습니다. 철민은 학사장교 출신의 특수부대 장교였습니다. 격투교관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에서 철민은 늘 말했습니다. 군인은 힘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제대 후 철민은 자신의 말을 배신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로 전직했고 군에서 배운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판단을 흐렸습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해 고위험 파생 상품에 손을 댔고 잘못된 투자로 고객과 회사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습니다. 철민은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감옥에서 철민은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철민은 자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를 가르친 내가 왜 탐욕에 눈이 멀었을까? 나는 이제 그 누구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자기 혐오였습니다. 후배들 앞에서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철민을 무너뜨렸습니다. 출소 후 세상은 철민을 잊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장을 보내왔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촌에서 술에 취한 노숙자들과 자리 문제로 싸움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식간에 제압했을 상황이었지만 철민은 그냥 맞았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철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종도의 외진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구분할 수 없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철민은 비에 젖은 몸으로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무섭게 몰아쳤지만 아무도 철민을 보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신발을 벗어두고 천천히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차가운 물이 그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빗줄기가 빛에 반사되어 마치 수만 개의 별똥별처럼 쏟아졌습니다. 한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거기요, 아저씨!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떨어진 백사장에 고급 수입차 한 대가 모래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 있었고 한 여자가 철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철민과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폭우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빨리 나와요, 제발. 죽지 마요.
철민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위험해요. 더 들어가지 마세요. 철민은 천천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철민을 차로 끌다시피 했습니다. 차 안은 비 냄새와 샤넬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의 몸에서 나는 냄새, 며칠째 씻지 못한 몸, 노숙자의 눅눅한 냄새. 그녀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조수석의 남자를 힐끗 봤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흙과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넓었고 비에 젖어 달라붙은 옷 사이로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뭔가를 가졌던 사람이었겠지.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폭우에 젖은 백사장이 거대한 모래늪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의 당황에 엑셀을 밟을수록 바퀴는 모래 속으로 깊이 파묻혔습니다. 미숙이 절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어떡해. 미숙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죽으러 와서도 바보처럼 실수만 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그때 철민은 울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멈췄잖아요. 두 사람은 차를 버리고 비를 뚫고 걸었습니다. 근처에 켜진 희미한 불빛 파도 민박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내어준 좁고 허름한 방. 누렇게 뜬 벽지와 낡은 이불뿐이었지만 뜨끈한 온돌 바닥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희미한 전구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철민은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철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사는 이런 모습일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철민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철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10년간의 폭력, 구박, 그리고 오늘 목격한 남편의 불륜 현장. 호텔 라운지에서 젊은 여자를 껴안고 웃던 그 모습. 그녀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민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철민은 당황해 물러섰습니다.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녀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처절하게 호소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매일 맞고 모욕당하고 오늘도 그 사람은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저는 여자도 아닌 건가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건가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가 원하는 사람한테 제 의지로 그러고 싶어요. 철민은 그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철민 역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살게 한 이 천사 같은 여자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철민이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만난 두 남녀. 그들은 젖은 옷을 말리며 낡은 이불 하나를 나눠 덮었습니다.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쾌락도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이 차가운 우주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10년간 짓밟힌 영혼과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이 낡은 이불 하나 아래서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은 난로보다 따뜻했고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지친 몸과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철민의 코트 주머니에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몇 자 적었습니다. 오늘 본 것도 들은 것도 모두 잊어요. 저도 당신을 잊을게요. 하지만 부디 살아주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철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민이 눈을 떴을 때 이미 해는 중천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봉투가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살아주세요. 민박집 주인이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그 여자분이 방값 다 계산하고 가셨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해변으로 걸어 나온 철민은 밤새 폭풍우가 지나간 백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래 위에는 어젯밤 고급차가 빠졌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철민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넨 이 삶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철민은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천사라 부르며 지하철 화장실에 앉아서 철민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지금 철민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철민은 고시원방을 얻고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백억을 굴렸지만 이제는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겪은 고통이 철민을 더 냉철하게 만들었습니다. 철민은 탐욕이 아닌 분석으로, 욕심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렸던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차트를 보는 눈, 기업 가치를 읽는 능력,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직관, 철민은 하루 16시간씩 차트를 보고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철민은 되뇌었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다.
분석하고 개선하고 재시도하라. 철민은 예전처럼 한 방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착실하게 확실한 것만 쌓아갔습니다. 작은 수익이 쌓였고 3년 후 제법 큰 돈을 만들었습니다. 철민은 그 돈으로 작은 투자 자문사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에인젤 투자자문이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철민은 하늘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철민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천사가 살린 생명을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처음엔 개인 투자자 몇 명을 상대로 자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냈고 점차 기업 투자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철민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철민은 수익률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봤습니다. 돈이 없어 포기할 뻔한 벤처 회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없는 청년들, 아이디어는 좋지만 투자자를 만나지 못한 창업자들, 철민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려 합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절실함 때문입니까? 절실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벤처 중 몇 개가 대박을 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은 3년 만에 코스닥 상장했고 AI 솔루션 회사는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이 되었고 에인젤 투자자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투자자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15년 후 철민은 이 빌딩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천사가 건넨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매일 밤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을까? 약속을 지켰을까? 성공한 후 철민은 몇 번이고 그녀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전화번호도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단지 영종도 바닷가에서 만난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 고급 수입차를 몬 여자, 그리고 민박집 희미한 불빛 아래서 본 그 얼굴. 철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건넨 돈으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달랐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똑똑했지만 겸손했습니다. 대학 시절엔 캠퍼스 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남자를 사귀거나 놀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 겨울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라 어쩔 수 없이 간 클럽에서 클럽 사장인 박동철을 만났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수입차를 몰고 명함에는 기업 대표라 적혀 있었습니다. 동철은 돈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지만 실상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채권 추심, 폭력, 중학교 중퇴 학력이 그의 콤플렉스였습니다. 이미 폭행죄와 공갈죄로 교도소를 2번 다녀온 조폭이었지만 미숙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서울대 출신의 미숙을 보는 순간 사로잡혔습니다. 지적이고 우아한 그녀를 차지하면 자신의 열등감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접근했습니다. 매일 꽃을 보내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제가 그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미숙은 그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결혼이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23세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이 끝나고부터 그의 본색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철민에게 말한 학력, 직업, 심지어 고향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전과자라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 후 동철은 변했습니다. 미숙을 손에 넣었다는 안도감이었을까? 그는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동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울대? 그래서 뭐 달라? 집에서 밥이나 잘해. 술을 마시면 조폭 본성이 드러나 폭력을 휘둘렀고 밤마다 다른 여자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동철은 미숙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나려 하면 광포해졌습니다. 동철이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뒤틀린 소유욕이었습니다. 중학교 중퇴인 자신이 서울대 출신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동철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 아내라는 타이틀이 자신의 열등감을 가려주는 방패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구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여자냐? 서울대가 뭐가 대수야. 애 못 낳으면 쓸모없어. 미숙은 참았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33세 어느 날 미숙은 우연히 동철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를 껴안고 웃는 모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남편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몇 달간 부부관계도 없었고 말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이미 결혼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집안에는 불법적인 현금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조폭 남편의 돈 출처를 알 수 없는 뭉텅이 현금들. 미숙은 그중 1,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탈출 자금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영종도의 외진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백사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 그의 걸음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그리고 다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백사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미숙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거기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살리면 자신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미숙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격분했지만 이미 젊은 여자가 있었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미숙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숙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날 밤?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숙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의 온기가 생명이 되었구나. 동철은 수화를 시켜 미숙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철이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몇 달째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임신? 동철의 집착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미숙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박집 주인을 추궁했습니다. 동철이 협박하듯 물었습니다. 그날 밤 여자 혼자 왔습니까? 민박집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남자랑 둘이 왔는데요. 새벽에 여자만 나가더라고요. 동철은 그 증언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동철이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여자가 모르는 남자와 민박집에서 밤을 보낸 증거입니다.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미숙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그 민박집에 남자와 있었으니까요. 그가 누구인지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붙잡았던 온기만 기억날 뿐.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죽고 싶어서 바다로 들어가던 사람을 구했고 민박집에서 서로 울며 위로했다고? 침묵은 인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숙은 재산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폭 특유의 집요함으로 그는 조직원들을 시켜 미숙을 미행했습니다. 동철이 조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알아내, 일하는 곳도 알아내. 왜? 그녀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그녀를 소유했다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조직원들은 미숙의 일터를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조직원이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여자 불륜녀래요. 남의 집 파타낸 년입니다. 미숙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찾아왔습니다. 회사를 옮겼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전화번호를 바꾸고 흔적을 지우며 숨어 살았습니다. 미숙은 아이와 함께 이사를 반복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일은 신원조회가 덜 까다로웠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훈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미숙은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2 생명을 구했구나. 계단에서 그녀를 본 뒤 철민은 며칠을 잠 못 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손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철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15년 전 그 천사가?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명품 코트 대신 낡은 작업복, 고급 수입차 대신 청소도구. 하지만 그 눈빛, 그 옆모습은 틀림없었습니다. 철민이 그날 밤 민박집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자세히 보았던 그 얼굴. 며칠간 복도에서 멀리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손짓,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기억 속에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자문했습니다. 15년 전 그 사람이 맞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된 거지? 철민은 갈등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빚진 사람이다. 그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모른 척할 수 없다. 적어도 확인은 해야 한다. 철민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지시했습니다.
빌딩 청소원 중에 이미숙이라는 분, 인사 기록을 조용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다만 본인이 모르게 최대한 조심스럽게요. 보고서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 이미숙, 나이 48세, 직업 청소원, 가족 아들 1명 14세, 중학교 2학년, 거주지 성북구 월곡동 반지하, 근무 이력, 최근 3년간 5번의 직장 변경, 비고 근무지마다 사직 사유는 개인 사정,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것으로 추정됨엔 며칠간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녀에게 다른 삶이 있다면, 철민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줄이 철민을 움직였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전 남편의 지속적인 미행 및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날 저녁 철민은 결국 그녀의 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골목 끝 오래된 건물,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반지 앞방,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막상 문 앞에 서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철민은 떠올렸습니다. 서로를 잊겠다고. 돌아서려던 순간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이 술에 취해 고함쳤습니다. 나와! 이미숙! 나와! 술에 취한 남자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더 있었습니다. 동철이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넌 내 여자야. 내가 만든 여자란 말이야. 서울대 나와서 뭐하냐? 결국 청소부 아냐?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미숙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괜찮아.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 미숙은 14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철민을 노려봤습니다. 동철이 위협하듯 물었습니다. 넌 누구야? 철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이 여인에게 손대면 그땐 끝입니다. 동철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새끼!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했습니다. 특수부대 교관 시절 수천 번 반복했던 그 움직임. 철민은 그의 주먹을 받아내고 힘이 아닌 관절과 무게중심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꺾인 팔목, 무너지는 무게중심. 조직원 둘이 달려들었지만 격투교관 출신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30초 만에 셋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철민은 동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나타나면 그땐 내가 직접 처리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동철은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듯 사라진 후 철민은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순간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이 15년 전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철민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근처를 지나가다가. 미숙은 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미숙이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근처를?
여긴 회장님이 사시는 동네도 아니고 회사 방향도 아닌데요. 이 시간에 이런 곳을?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여기 사는 걸 아셨어요? 회사의 정확한 주소를 알린 적도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엄마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구해준 거잖아.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미숙은 여전히 철민을 응시했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를 조사하셨어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미숙이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아들이랑 둘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왜 절 찾으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미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철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믿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미숙은 한참을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들어가자. 지훈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저 아저씨가.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숙이 철민에게 정중하지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주세요.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엔 오지 마세요.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제게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회사에서 말씀하세요. 여긴 오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민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좁은 방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미숙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겠니?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자, 이제 씻고 자야지. 철민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철민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5년간 도망 다니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회장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철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오래도록 그 좁은 방을 생각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 낡은 이불, 책상 위에 아들 교과서, 그리고 철민을 경계하는 그녀의 눈빛. 그녀를 구한 게 아니라 그녀가 철민을 살려준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철민은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빌딩 청소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소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철민은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철민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철민은 동철에 대한 철저한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클럽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유흥업소였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마약 유통망의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철민은 확보한 장부와 증거 자료를 검찰에 직접 넘겼습니다. 며칠 뒤 동철이 체포되는 현장. 경찰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 것은 수갑이 채워지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찰칵. 그리고 압수된 장부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통, 조직폭력, 불법 도박장 운영, 그리고 상습 폭행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마약 유통 총책은 초범이라도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게다가 전과까지 있는 그에게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민이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발신 강철민 회장. 미숙 씨, 그날 밤 갑자기 찾아가 놀라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동철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인수한 빌딩 1층에 카페를 열 예정입니다. 당신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급여는 청소일의 3배, 아들 학비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필요한 교육은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믿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일주일 후 미숙이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문자 받았습니다. 철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미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동철이 체포됐다고요? 철민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가 운영하던 클럽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더니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장부를 검찰에 넘겼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조직폭력, 불법 도박장 운영, 상습 폭행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마약 유통 총책은 초범이라도 형량이 매우 무겁고 전과까지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엔 평생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철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카페 일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청소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철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바리스타 교육, 서비스 교육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은 철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철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 미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회장님 같은 분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지 너무 이상해서 무섭습니다. 철민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요. 그 아이 꿈이 의사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더 벌어야 해요. 철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아이로 자랄 겁니다. 당신 같은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가 개업했습니다. 이름은 카페 엔젤. 미숙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서비스 매뉴얼을 익히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 준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카페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미숙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철민은 자주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웃는 얼굴. 15년 만에 보는 그녀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철민을 경계했습니다. 공손하지만 거리를 두는 직원과 사장의 관계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철민은 문을 닫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15년 전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녀는 컵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당신 덕분에 세워졌습니다. 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비오는 영종도 바닷가에서 날 부르셨죠? 미숙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카페에 울렸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었군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준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건넨 건 돈이 아니라 살아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저는 한 푼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차트를 보고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3년간 자산을 키웠습니다. 당신의 돈이었기에 그것은 제게 생존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엔젤 투자 자문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 하나, 직원도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게 보여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돈이 아니라 절실함이 진짜 가치라는 것. 그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돈 없는 창업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절실한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몇 개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는 대박을 냈습니다. 그 성공으로 에인젤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투자 자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린 건 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청년들, 수백 개의 가족들이 당신이 건넨 그 1,000만 원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면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철민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위대한 겁니다. 자신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남을 먼저 구하려 했으니까요. 철민은 카페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철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카페 엔젤입니다. 당신은 제 천사였으니까요. 미숙은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철민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저 목소리와 온기만 기억했을 뿐이에요. 철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박집 희미한 불빛 아래서 눈물로 젖은 당신의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이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저를 알아보신 거군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 옆모습 틀림없었습니다. 미숙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당신이 제 천사였습니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1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 엔젤은 늘 커피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의 웃음은 매일 아침 이 거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미숙은 카페를 운영하며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천사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14살 아들 지우는 종종 카페에 왔습니다. 키가 175cm가 넘는 훤칠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철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농구 좋아하세요? 철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한다. 왜? 지훈이 기대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 코트에서 주말마다 하거든요. 같이 하시겠어요? 그날부터 주말마다 두 사람은 코트를 찾았습니다. 지훈은 실력이 좋았습니다. 3포인트 슛을 정확하게 넣었고 드리블도 능숙했습니다. 철민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 닮았니? 이렇게 운동을 잘하게? 지훈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빠 닮았대요. 근데 전 아빠 얼굴도 몰라요. 철민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철민은 점점 지훈에게 애착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슛폼, 걸음걸이, 웃는 모습, 어딘가 철민을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이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으악, 발목을 잡고 신음했습니다. 철민은 재빨리 달려가 지훈을 부축했습니다. 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움직일 수 있어? 지훈이 아파하며 말했습니다. 아파요. 발목이. 철민은 지훈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엄마한테 걱정 안 끼치고 싶어요. 철민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큰 부상은 아닐 거야.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급히 닫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인대 손상은 아니었습니다. 단순 염좌, 2주 정도 안정하면 괜찮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지훈이 치료실에 들어간 사이 병원 복도에서 미숙과 철민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철민 씨,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철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미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당신의 아이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전부터 남편과는 몇 달째 관계가 없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날 밤 영종도 바닷가에서 우린 서로의 절망을 붙잡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로 살아남았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한 달 후 임신을 알았을 때 전 무서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의심했고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주인의 증언을 법정에 제출했죠.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당신과 민박집에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누구인지 이름도 몰랐습니다. 단지 서로를 살리려 했던 그 온기만 기억날 뿐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보다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간 혼자 키우셨군요.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저를 키웠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고 밤에 쓰러지면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철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까지 만들었습니다. 철민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서로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두 개의 절망이 만나서 하나의 희망이 된 거예요. 철민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미숙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함께 살아요. 몇 달 후 세 사람은 영종도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그날의 그 장소였습니다. 지우는 목발을 짚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15년 전 모래늪에 차가 빠졌던 그곳은 이제 말끔하게 정비된 해변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백사장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때처럼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결심한 듯 지훈을 불렀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훈이 엄마와 아저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미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기 네가 생긴 곳이야. 나란히 선 철민과 지훈이 동시에 놀라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엄마랑 저 아저씨가 여기서 만났어. 세상이 다 등을 돌렸을 때 낡은 민박집에서 서로를 지켜줬던 밤이었지.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회장님이 내 아빠야. 파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웅장하게 깔렸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상상해온 아버지와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민은 멍하니 서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이 아이가 그 기적 같은 밤의 증거라니요.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철민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 아빠라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전 죽음의 장소였던 차가운 모래늪이었던 이 바다가 이제는 가족이 완성된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비구름이 걷히고 진짜 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철민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살려줘서. 그리고 이렇게 멋진 기적을 선물해줘서. 미숙이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철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운명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둘이 같은 날 밤 같은 바다에서 만난 거였어요. 죽으러 온 두 사람이 서로를 살렸죠. 두 번째 운명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다시 만난 거예요. 15년이 지나 수백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서 제 빌딩 계단에서. 정말 감사해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나서 몇 달 후 카페 한쪽 벽에 새 문구가 걸렸습니다. 카페 엔젤 가족이 되는 곳.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목발을 짚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엄마 회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철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절망에 비었던 그 비가 이제는 세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삶의 비가 되었습니다. 미숙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비는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내린 비였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이 희망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비입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실루엣 위로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구원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여러분을 위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들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겪은 기적 같은 순간이 있다면 혹은 이 가족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